서기 180년 3월 도나우 강변의 로마 군 야영지. 봄이 오기엔 아직 이르다는 듯 북쪽 바람이 텐트 천을 거칠게 흔들어댔습니다. 강 건너편 게르만족의 땅에서는 어둠이 이미 내려앉았고 로마 병사들이 피워 올린 모닥불들이 진흙과 잔설이 섞인 강변 위에 흔들리는 주황빛 반점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초들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갑옷이 서로 부딪히는 금소금, 멀리서 들려오는 말의 울음소리. 그러나 그 모든 소리도 이 밤의 무게를 다 이기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황제의 막사는 다른 텐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죽 덮개, 낮고 거친 침상, 구석에 놓인 기름 등잔 하나. 황제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듯 권위를 드러내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쪽 구석에 가득 쌓인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쟁 지도도 아니고 병참 서류도 아니었습니다. 빽빽하게 그리스어 글씨가 적힌 양피지 두루마리들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등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58. 그러나 그 얼굴은 훨씬 더 많은 세월을 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었고 이마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형형했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양피지를 펼치고 오른손으로 철피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은 그의 창백한 얼굴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기침 소리가 이따금 막사를 채웠고 그럴 때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썼습니다. 그가 쓰고 있는 것은 작전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또 번민했다. 하지만 번민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번민에 굴복하는 것이 문제다. 장애물이 곧 길이다. 길을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걸어야 할 길이다. 이 글은 누구에게 보여줄 글이 아니었습니다. 출판을 위한 것도 역사에 남기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것이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당시 알려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수십만의 군대가 그의 명령 한마디에 움직이고 원로원의 의원들이 그의 눈빛 하나에 긴장하며 황금으로 장식된 궁전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터 텐트 안에서 혼자 글을 씁니다. 자기 자신에게 쓰는 글을. 더 이상한 것은 그 글의 내용입니다. 황제 자신을 꾸짖는 글입니다. 스스로에게 겸손하라고, 화내지 말라고, 작은 일에 동요하지 말라고 계속 다짐하는 글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로마 최고의 황제를 이토록 외로운 자리로 몰아넣었을까요? 왜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을 먼저 땅에 묻으면서도 전쟁을 멈출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살아생전 아무도 읽지 않았던 그 개인적인 일기가 어떻게 18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고전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황금빛 권좌 뒤에 숨겨진 고독의 이야기를, 끊임없는 전쟁과 역병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은 한 인간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건네는 위로를 말입니다. 이야기는 마르쿠스가 3살이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 121년 4월 26일 로마의 카일리우스 언덕.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마르쿠스 안니우스 베루스. 당시 로마는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은 지중해 전체를 자신의 호수로 삼고 있었습니다. 브리타니아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북아프리카의 사막에서 다뉴브 강의 서리까지
당시 인류 문명의 절반 가까이가 로마의 깃발 아래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대리석이 빛났고 원형극장에서는 연일 오락이 펼쳐졌습니다. 마르쿠스의 집안은 그 로마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증조부는 집정관을 2번 지낸 인물이었고 할아버지 마르쿠스 안니우스 베루스 시니어는 3번이나 집정관을 역임한 로마 최고 명문가의 가주였습니다. 황제도 그의 명성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집은 로마 최고급 주거 지역인 카일리우스 언덕에 있었고 여름이면 로리움이나 시구니에 있는 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이 집안을 돌봤고 식탁에는 날마다 정성스러운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밖에서 보면 완벽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쿠스가 3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안니우스 베루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법무관직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졌다고만 전해집니다. 3살짜리 어린 마르쿠스는 아버지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에 남지 않을 나이였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검은 옷을 입고 오래 울었다는 것, 집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것만을 느꼈을 것입니다. 집을 채웠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그 사람이 들어오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느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갑자기 없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어제까지 있던 것이 오늘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느낌이 그의 전 생애를 관통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마르쿠스는 할아버지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할아버지 마르쿠스 안니우스 베루스 시니어는 엄격하고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정관을 3번 지냈다는 자부심이 몸에 배어 있었고 언제나 로마인의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정직, 절제, 의무, 인내, 식사 중에도 산책 중에도 그는 어린 마르쿠스에게 이 가치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르쿠스는 나중에 명상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나는 온화한 성품과 확고한 침착함을 배웠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집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엄격함과 원칙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원칙이 아니라 품에 안기는 따뜻함인데 그 집에는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 도미티아 루킬라는 훌륭한 여성이었습니다. 교양이 깊고 지성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재혼을 하지 않았고 아들에게 최선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에 헌신했습니다. 마르쿠스는 명상록에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나는 경건함, 너그러움, 나쁜 생각을 멀리하는 법을 배웠다.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중에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빈자리.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의 그 이상한 기분.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지만 무언가 빠진 채로 자라는 느낌. 마르쿠스도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6살이 되자 마르쿠스의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귀족들은 집에서 개인 교사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마르쿠스에게는 최고의 교사들이 붙었습니다.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선생, 라틴어를 가르치는 선생, 수사학을 가르치는 선생,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 어린 마르쿠스는 놀랍도록 빠르게 배웠습니다. 특히 철학에 끌렸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그 질문들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6살, 7살 아이가
인생의 의미를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가 철학에 끌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사람은 갑자기 사라지는가? 왜 세상은 이렇게 무심한가? 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질문들이 그를 책으로 스승에게로 이끌었습니다. 11살이 되었을 때 마르쿠스는 이미 철학자의 복장인 낡은 망토를 입고 딱딱한 맨바닥에서 자는 연습을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귀족 집안의 아이가 스스로 고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편안함이 인간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진짜 힘은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그러나 12살이 되던 해 마르쿠스의 삶에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엄격했지만 기댈 수 있었던 사람.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거기 있었던 사람. 그가 사라졌습니다. 이 시기의 마르쿠스에 대해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놀이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책을 읽었습니다. 친구들이 소리 높여 웃을 때 그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의심이 많았습니다. 믿었던 것들이 무너졌으니까요. 혼자였습니다. 이해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시기 어린 마르쿠스의 삶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멀리서 누군가 그 아이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이 총명한 아이의 소문을 듣고 특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마르쿠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16살,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는 그 소년에게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르쿠스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덧없음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엄격함은 그에게 절제를 가르쳤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으로 판단하는 힘을. 그리고 그 모든 외로움은 그에게 깊이를 가르쳤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힘을, 혼자 견디는 힘을, 혼자 쓰는 힘을. 그 힘이 훗날 명상록이 됩니다. 서기 138년 마르쿠스 나이 17살. 어느 봄날 황궁으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황제 하드리아누스께서 소년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로마 귀족 사회에서 황제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르쿠스의 어머니는 긴장했습니다. 할머니도 긴장했습니다. 온 집안이 조심스럽게 소년을 준비시켰습니다. 가장 좋은 토가를 입히고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고 황제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마르쿠스는 황궁으로 갔습니다. 그가 처음 황궁의 문을 들어설 때 무엇을 느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이 소년을 만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명석하고 솔직하고 어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을 가진 아이라고. 황제는 그를 베리시무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별명의 뜻은 가장 진실한 자입니다. 17살 소년이 진실함으로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후계자 문제가 급박해졌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고심 끝에 안토니누스 피우스라는 인물을 후계자로 지명하면서 동시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안토니누스는 반드시 마르쿠스와 또 다른 소년 루키우스 베루스를 양자로 입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건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먼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총명하고 진실한 소년이 언젠가 로마를 이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서기 138년
마르쿠스는 공식적으로 안토니누스 피우스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마르쿠스 안니우스 베루스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로 17살 소년의 삶이 그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냥 귀족 집안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황위를 물려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들떴을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르쿠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나중에 명상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다고. 권력이 인간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두려움, 그 조심스러움이 그를 평생 붙들었습니다. 양자가 된 이후 마르쿠스의 교육은 더욱 체계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국 최고의 스승들이 그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스승은 마르쿠스 코르넬리우스 프론토였습니다. 프론토는 당시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수사학 선생이었습니다. 황제도 인정하는 웅변가. 그의 수업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명예였습니다. 프론토는 마르쿠스에게 라틴어, 문장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어떻게 논리를 구성해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지를. 프론토는 마르쿠스를 아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들이 지금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스승이 제자에게 보내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자네야말로 진정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네라는 칭찬이 있고, 그러나 아직 더 배워야 하네라는 따끔한 충고도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프론토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수사학은 아름다운 학문입니다. 그러나 마르쿠스가 원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는지를, 어떻게 불의한 세상에서 의연하게 서 있을 수 있는지를. 그 답을 수사학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두 번째 스승이 나타났습니다. 유니우스 루스티쿠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귀족이자 스토아 철학자, 황제의 신임을 받는 원로원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르쿠스에게 가져다 준 것은 정치적 인맥이나 사회적 위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에픽테토스의 강의록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 한때 노예였던 사람, 주인에게 매질을 당하면서도 그 다리는 부러질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까지 부러뜨리지는 못한다고 말했던 사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누구보다 자유로웠던 사람. 루스티쿠스는 마르쿠스에게 그 책을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을 읽게. 단 한 번 읽지 말고 평생 읽게. 마르쿠스는 그 책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날씨, 다른 사람의 생각, 내 몸에 일어나는 일들, 죽음. 이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그 생각이 마르쿠스의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것, 할아버지를 잃은 것,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항위 계승자가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르쿠스는 스토아 철학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루스티쿠스와의 수업은 수사학 수업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프론토의 수업에는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문장들, 설득의 기술들, 청중을 사로잡는 방법들. 그 수업은 밖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스티쿠스의 수업은 안을 향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황궁의 정원을 함께 걸을 때였습니다.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고 두렵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루스티쿠스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흔들림 자체가 문제가 아니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 문제는 흔들릴 때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는 것이네. 그 중심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네. 마르쿠스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중심. 나는 내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 질문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배움의 시간이 쌓일수록 마르쿠스는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말보다 침묵을 택했습니다.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는 것을 택했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적게 가지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것이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미래의 황제가 낡은 망토를 입고 딱딱한 자리에 앉아 철학책을 읽고 있다니. 연회에서 최고급 음식을 거부하고 간단한 식사를 택하다니. 사람들은 쑥덕였을 것입니다. 마르쿠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서서히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움의 시간에도 한 가지 커다란 긴장이 있었습니다. 루스티쿠스 선생은 마르쿠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황제가 되더라도 철학자로 살아야 한다고. 권력을 위해 철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위해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그런데 양부인 안토니누스 황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마르쿠스가 철학에 너무 깊이 빠져드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황제는 실무를 알아야 한다고, 원로원을 다루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군대를 지휘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두 스승 사이에서 마르쿠스는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낮에는 황궁에서 제국의 행정을 배웠습니다. 밤에는 혼자 앉아 에픽테토스를 읽었습니다. 그 두 세계 사이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서기 145년 마르쿠스는 24살이 되었습니다. 그 해에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안토니누스 황제의 딸 파우스티나 미노르였습니다. 이것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황가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결합이었습니다. 마르쿠스가 이 결혼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처음에 파우스티나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의 기록들이 말해줍니다. 마르쿠스는 파우스티나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르쿠스의 슬픔은 단순한 황제의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서기 161년 마르쿠스 나이 40살, 양부 안토니누스 황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르쿠스는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23년을 준비했습니다. 스승들에게 배웠고 제국의 행정을 익혔으며 철학으로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된 첫날부터 그가 바라던 철학적 삶은 불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황제의 자리는 그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주었습니다. 역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고독을 주었습니다. 황제가 되기 전 마르쿠스의 20대와 30대는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황궁에서 살았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원로원에서 발언권을 가졌고 황제의 양자로서 모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쿠스 본인에게 그 시간은 달랐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황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들이 그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마르쿠스는 특이한 선택들을 했습니다. 황궁의 연회에서 최고급 요리가 나와도 그는 간단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고급 포도주가 오가도 그는 물을 마셨습니다. 황제 양자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멀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습니다. 혹은 쑥덕였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지? 좋은 것을 놔두고 왜 스스로 고생하는 거야? 마르쿠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들에 의존하면 그것들을 잃었을 때 무너진다는 것을. 아버지를 잃었을 때처럼, 할아버지를 잃었을 때처럼 의지했던 것이 없어지는 순간의 그 공허함을. 그는 다시 그런 공허함에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훈련했습니다. 없어도 괜찮도록, 잃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 시기 마르쿠스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24살에 결혼한 파우스티나와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파우스티나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활달하고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마르쿠스와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마르쿠스가 조용하고 내성적이라면 파우스티나는 사교적이고 활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달랐기 때문에 서로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었습니다. 마르쿠스에게 파우스티나는 유일하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황제의 양자로서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파우스티나는 달랐습니다. 때로는 마르쿠스를 향해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엄격하게 살아요. 가끔은 그냥 즐겨도 된다고요. 마르쿠스는 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그의 안에서 다른 무언가가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마르쿠스와 파우스티나는 모두 1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가운데 성인까지 자란 아이는 5이었습니다. 9명의 아이가 어린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로서 마르쿠스는 그 무게를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는 명상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를 잃는 것은 슬픈 일이다. 하지만 그 슬픔 자체가 삶의 일부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슬픔이 당신을 완전히 삼키게 해서는 안 된다. 철학자처럼 썼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아버지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강한 척 쓴 것이 아닙니다. 강해야만 했기에 쓴 것입니다. 황제라는 자리가, 아버지라는 자리가 그 슬픔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서기 161년 마르쿠스 나이 40살이 되었습니다. 양부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로운 죽음이었습니다. 노환이었습니다. 재위 23년 동안 안토니누스는 로마를 안정되게 이끌었습니다. 큰 전쟁도 없었고 제국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선한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마르쿠스는 양부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느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할아버지의 죽음, 그 죽음들과 다르지 않은 이 죽음을, 가장 강해 보였던 사람도 결국 가는 것을. 원로원이 마르쿠스에게 황제직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원로원 앞에서 이례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공동 황제를 요청했습니다. 양형제인 루키우스 베루스를 함께 황제로 삼아달라고. 역사상 처음으로 로마에 공동 황제 체제가 수립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혼자 가질 수 있는 것을 왜 나누는 거냐고. 마르쿠스는 담담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두 아이를 함께 지명한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그러나 황제가 된 마르쿠스에게 역사는 전혀 다른 시험지를 내밀었습니다. 이 시험은 그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어도, 아무리 깊이 철학을 공부했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쪽에서 파르티아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161년 마르쿠스가 황제가 된 바로 그 해였습니다. 파르티아는 지금의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의 동쪽 국경을 위협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르메니아를 침공했습니다. 로마는 반드시 응해야 했습니다. 마르쿠스는 루키우스 베루스에게 동방 전쟁을 맡겼습니다. 자신은 로마에 남아 제국의 내정을 관리했습니다. 전쟁은 몇 년 뒤 로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승리한 군대가 돌아올 때 그들은 전리품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역병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안토니누스 역병이라고 불리는 그 전염병이 서기 165년부터 로마 전역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역사가들은 이 역병이 천연두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처음에는 동방에서, 그 다음에는 이집트에서, 그 다음에는 로마에서 역병이 퍼져나갔습니다. 마르쿠스는 직접 보았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어제까지 멀쩡하던 병사가 오늘 열에 들떠 누워있는 것을,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 역병은 15년 넘게 계속됩니다. 최소 500만 명, 어쩌면 1000만 명이 그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10% 가까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마르쿠스는 매일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북쪽에서 또 다른 위협이 시작되었습니다. 게르만족, 특히 마르코만니족과 콰디족이 다뉴브 강을 건너 로마 영토를 침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기 167년이었습니다. 마르코만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직접 전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철학자 황제가 갑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책을 읽던 손으로 전쟁의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역병이 창궐하는 중에, 그것도 공동 황제인 루키우스 베루스가 서기 169년에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 마르쿠스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황제 시절입니다. 황금빛 왕관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에 마르쿠스는 명상록을 씁니다. 전쟁터 텐트 안에서, 역병이 돌아다니는 도시에서 혼자서, 쓰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서기 168년 마르쿠스 나이 47살. 그는 북쪽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아킬레이아, 그 다음에는 카르눈툼, 그 다음에는 빈도보나, 지금의 빈 근처. 이후 마르쿠스의 삶의 절반은 이 북쪽 변경 지대에서 보내집니다. 로마의 황궁이 아니라 군 야영지에서, 대리석 바닥이 아니라 진을 위에서. 그 야영지에서 마르쿠스는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병사들보다 늦게 일어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빵 한 조각, 물 한 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전에는 장군들과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전선 상황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만 명의 운명이 그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재판을 했습니다. 황제는 최고 재판관이기도 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로마 시민들의 분쟁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르쿠스는 깊이 고심했습니다. 단 한 번의 판결도 가볍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회의도 끝났습니다. 재판도 끝났습니다. 병사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군들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마르쿠스는 텐트 안에 혼자 앉았습니다. 양피지를 펼쳤습니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글을 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거만한 생각을 했다. 나는 황제이고
저들은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저들도 나와 같은 인간이다. 같은 몸을 가졌고 같이 아프며 같이 죽는다. 오늘 나는 화가 났다. 어떤 신하가 나를 실망시켰다. 하지만 그 화가 정당한가?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킨 적이 있지 않은가? 나는 왜 내 잘못에는 관대하면서 타인의 잘못에는 엄격한가? 오늘 나는 두려웠다. 내일 전투에서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하지만 두려움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그것이 전부다. 이런 글들이 매일 밤 쌓여갔습니다. 이것이 명상록입니다. 황제의 일기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 가장 솔직하게 자기 자신과 싸운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황제도 매일 자신을 꾸짖어야 했습니다. 황제도 매일 흔들렸습니다. 황제도 매일 두려웠습니다. 가장 강해 보이는 사람도 안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라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그 무렵 마르쿠스의 삶에는 더 큰 시련이 겹쳤습니다. 서기 169년 공동 황제 루키우스 베루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역병에 걸렸습니다. 39살의 나이였습니다. 마르쿠스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눠 지던 무게를 이제 혼자서 짊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마르코만니 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북쪽 변경에서 게르만족이 이탈리아 반도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아킬레이아가 포위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황제가 직접 전선에 나가야 했습니다. 전쟁은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긴 듯하면 또 시작되었습니다. 밀어낸 듯하면 다시 밀려왔습니다. 마르쿠스는 전선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47살에 전선으로 나온 마르쿠스는 57살이 될 때까지 그 전선에서 살았습니다. 그 10년 동안 계절은 돌고 돌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다뉴브 강의 얼음이 녹았습니다. 게르만 군대가 다시 강을 건너왔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역병도 여름에 더 기승을 부렸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나무짚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전투가 잦아들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차가운 북풍이 텐트를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반복 속에서 마르쿠스는 썼습니다. 매일 밤 등잔 앞에서. 그 글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전쟁 중 마르쿠스는 아내 파우스티나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전선 가까운 곳까지 따라왔습니다. 마르쿠스는 감사했습니다. 그녀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 조금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175년 파우스티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아시아 원정 중 갑작스럽게 병이 들었습니다. 마르쿠스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녀를 신격화해달라고 원로원에 요청했습니다. 황후를 여신으로 기리는 것은 황가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의 요청에는 관례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파우스티나가 죽은 곳 근처에 그녀를 기리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을 파우스티노폴리스로 바꾸었습니다. 황후를 기리는 자선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명상록에는 한 줄도 그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깊은 슬픔을 말해줍니다. 말로 담을 수 없는 슬픔은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그의 명령에 움직이는 황제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역병으로 죽어가는 수백만 백성의 죽음도 막지 못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도 막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지 못함을 안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마르쿠스는 그 삶 속에서 매일 밤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할 것인가? 그래도 선하게 살 것인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매일 밤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계속한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갑옷을 입었습니다. 다시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마르쿠스가 평생 반복한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쓰러지면서도 다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르쿠스의 일과는 단순하면서도 가혹했습니다. 겨울이면 다뉴브 강변에서, 여름이면 아큄레이아 근처에서 그의 하루는 비슷하게 흘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볍게 몸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워도 더운 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도 차가운 물로 씻으니까요. 아침 식사는 빵 한 조각이었습니다. 간혹 치즈가 곁들여졌습니다. 황제의 식사라고 하기에는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마르쿠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전은 회의와 보고로 가득 찼습니다. 전선 어디서 전투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병사가 죽었는지, 식량과 물자는 충분한지, 의사는 충분한지, 끝없는 보고들이 이어졌습니다. 마르쿠스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들었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도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황제라고 해서 모르는 척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은 간단했습니다. 오후에는 공문서 처리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서 올라오는 행정 문서들, 세금 문제, 법률 문제, 지방 총독들의 보고. 마르쿠스는 가능하면 직접 서명했습니다. 황제가 직접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저녁. 그때서야 마르쿠스는 진짜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잔에 불을 켰습니다. 양피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오늘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기록하며,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며, 오늘 나는 한 병사에게 너무 가혹하게 말했다. 그것은 옳지 않았다.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내가 화가 나 있었을 뿐이다. 오늘 나는 어떤 문제를 보고받고 귀찮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 문제로 피해받는 사람에게 그것은 귀찮은 일이 아니다. 황제는 귀찮음을 느낄 권리가 없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아첨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인가? 아첨꾼의 말을 좋아하는 것은 약한 자의 일이다. 매일 밤 이런 기록들이 쌓였습니다. 외부를 향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내부를 향한 글이었습니다. 그 글은 출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글은 독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글은 오직 마르쿠스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명상록의 원래 제목이 나 자신에게인 이유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역병은 계속되었습니다. 죽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여전히 전선에 있었습니다. 봄이 갔습니다. 여름이 갔습니다. 가을이 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마르쿠스는 여전히 텐트 안에 앉아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무명이었습니다. 아니, 황제로서의 이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마르쿠스 혼자만 읽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쓴 것이니까요. 10년이 지났습니다. 마르쿠스의 머리카락이 완전히 백발이 되었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눈가에도 세월이 새겨졌습니다. 무릎이 예전처럼 쉽게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글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노력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시간. 버티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가족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시간. 오래 한 자리를 지켰는데 누구도 그 자리를 봐주지 않는 시간. 마르쿠스도 그랬습니다. 물론 그는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내면은 황제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느낌은 황제에게도 평범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외롭습니다. 마르쿠스가 쓴 글은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지탱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 글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1800년이 지난 후에 서기 174년 전선에서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 로마 군대가 게르만 연합군에 포위되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탈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전멸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로마군 방향으로만 비가 쏟아졌습니다. 게르만군 쪽에는 비 대신 번개가 치면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로마군은 살아났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적이라고 불렸습니다. 훗날 기독교인들은 로마군 안에 있던 기독교 병사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집트 주술사의 덕이라고 했습니다. 마르쿠스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그는 비에 젖은 병사들 사이에 서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의 은총인가, 우연인가? 그것은 내가 알 수 없다. 다만 지금 살아있다. 살아있으니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 철학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것이 스토아 철학의 요체였습니다. 전선에서의 생활은 건강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마르쿠스의 건강은 젊었을 때부터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위장이 약했고 가끔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햇빛을 오래 쬐면 눈이 아팠습니다. 전쟁터에서의 생활은 그 모든 것을 악화시켰습니다. 차가운 밤, 딱딱한 침상, 부실한 식사, 끝없는 스트레스. 의사들이 경고했습니다. 황제 폐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쉬셔야 합니다. 마르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회의에 나왔습니다. 쉴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역병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제국은 황제 없이 돌아가지 않았으니까요. 마르쿠스는 통증을 참으며 일했습니다. 두통이 오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속이 좋지 않으면 간단히 약을 먹고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밤 글은 썼습니다. 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삶이 방해받을 필요는 없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은 그 말을 들으면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황제는 너무 고집스럽다고. 그러나 마르쿠스에게 그것은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념이었습니다. 서기 171년 4월 26일, 마르쿠스 나이 50살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선의 텐트 안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더라도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황제라고 해서 생일을 잔치로 기념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역병으로 매일 병사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마르쿠스는 그날 밤 등잔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양피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오늘로 50살이다. 반세기. 무엇을 이루었는가?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역병은 여전하다.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다. 파우스티나는 없다. 아이들도 많이 보냈다.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별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살아있다. 내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양피지를 덮었습니다. 보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축하받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50살을 보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일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생일을 혼자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케이크도 없고 축하 전화 한 통 없이 보낸 생일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 그냥 보낸 날이, 그런 날이 있으셨다면 마르쿠스의 그 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도 가장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진짜로 이해합니다. 마르쿠스가 역사상 가장 인간적인 황제로 기억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외로움도 알았습니다. 슬픔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슬픔도 알았습니다. 세월이 계속 흘렀습니다. 마르쿠스가 전선에서 쓴 글들은 조금씩 쌓였습니다. 책 한 권 분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글을 읽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는 그것을 출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계속 썼을까요? 그 이유를 마르쿠스 스스로가 적어두었습니다. 나는 매일 약해지려 한다. 매일 게을러지려 한다. 매일 남을 탓하려 한다. 그것을 막기 위해 쓴다. 쓰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인간은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썼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산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르쿠스에게는 그것이 글쓰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역병 중에도, 슬픔 중에도 그는 썼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상록을 쓰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마르쿠스 자신이 날짜를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대략 서기 170년에서 180년 사이 마르쿠스가 북쪽 전선에 있던 시기에 주로 쓰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10년의 세월, 전쟁과 역병과 죽음이 겹쳐진 그 세월에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이 가장 개인적인 글을 썼습니다. 명상록의 원제는 그리스어로 타, 에이스 헤아오톤입니다. 번역하면 나 자신에게입니다. 제목부터 이미 말해줍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글이라고. 총 12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한 권 한 권이 독립적입니다. 이야기에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쿠스가 그날 생각한 것, 느낀 것, 다짐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단 한 문장입니다. 어떤 것은 몇 단락에 걸쳐 이어집니다. 어떤 것은 서로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르쿠스는 명상록에서 이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합니다. 다음 날 또 묻습니다. 또 답합니다. 그 반복이 12권이 됩니다. 그 핵심 사상을 지금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마르쿠스가 이렇게 씁니다. 비가 온다. 내가 막을 수 있는가? 없다. 그러면 비 맞는 것에 대해 화를 낼 필요도 없다.
우산을 쓰거나 비를 맞거나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로 우리 삶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날씨가 나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분, 교통이 막히면 하루가 망친 것처럼 생각하는 분, 다른 사람이 무례하게 굴면 그 기분을 종일 끌고 다니는 분.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교통이 막히는 것, 날씨가 나쁜 것, 다른 사람이 무례한 것. 그것은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막힌 차 안에서 화를 내며 보낼 수도 있고, 음악을 들으며 그 시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화가 난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당신의 판단 때문이다. 마르쿠스의 이 말이 이것입니다. 화를 일으킨 것은 세상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이 화를 일으킵니다. 판단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마르쿠스도 매일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매일 밤 다시 다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 두 번째 가르침, 지금 이 순간. 마르쿠스는 전선에서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투 전날 밤,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황제라도 전쟁터에서는 죽을 수 있습니다. 역사상 실제로 전쟁터에서 죽은 황제들도 있었습니다. 그 밤 마르쿠스는 썼습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내일 것이다. 오늘 밤 나는 오늘 밤을 살아야 한다. 지금 이 등잔 앞에서, 지금 이 양피지 앞에서,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당신에게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단순히 부지런히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제를 후회하며 오늘을 낭비하지 마라.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낭비하지 마라.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후회가 너무 커서 지금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한 적이, 미래의 걱정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 행복한 순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적이.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그 과거와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이라고. 세 번째 가르침, 모든 것은 지나간다. 마르쿠스는 이것을 어렵게 배웠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파우스티나를 잃었습니다. 전쟁이 왔습니다. 역병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아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상록에 이렇게 씁니다. 위대한 알렉산드로스도 죽었다. 그의 마부도 죽었다. 같은 곳으로 갔다. 황제와 마부가 같은 곳으로 간다면 살아있는 동안 그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허무주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것처럼. 그러나 마르쿠스의 의도는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나도 언젠가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살지 못한 자의 특권이다. 이 말은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충분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충분히 살아라. 그것이 마르쿠스의 말입니다. 명상록 안에서 마르쿠스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돌아옵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이 만든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경고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만든다는 것. 세상이 당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당신을 만든다는 것. 마르쿠스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밤 자신의 생각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그 생각이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는가? 아니면 더 나쁜 방향으로 이끌었는가? 그 점검이 명상록입니다. 매일 밤에 내면 감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마르쿠스처럼 대단한 것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잠깐 돌아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명상록입니다. 명상록이 당대에 얼마나 주목받았을까요? 전혀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그 글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공식 문서가 아니었으니까요. 황제의 공개 연설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한 황제가 전쟁터에서 혼자 쓴 개인적인 일기였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훨씬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훨씬 화려한 글을 쓰는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대중들은 그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마르쿠스의 그 일기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르쿠스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의 독자는 단 한 명이었으니까요. 자기 자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기 178년, 마르쿠스 나이 57살. 그는 또 다시 북쪽 전선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마르코마니, 전쟁의 두 번째 국면이었습니다. 몇 년의 화평이 있었지만 게르만족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쿠스가 직접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이 57이었습니다. 이미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위장병은 만성이 되었습니다. 가슴 통증도 잦아졌습니다. 겨울 전선의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면 기침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의사 갈레노스, 당시 로마 최고의 의사이자 마르쿠스의 주치의였던 갈레노스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황제 폐하의 몸 상태는 전선 생활을 견딜 수 없습니다. 로마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마르쿠스는 갈레노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황제가 나서지 않으면 이 전쟁은 누가 마무리 짓겠는가? 갈레노스는 답이 없었습니다. 마르쿠스는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출정이었습니다. 전선에서의 마지막 해들, 마르쿠스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도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회의에서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일찍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글은 계속 썼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기침이 멈추지 않는 밤에도. 한 측근이 전합니다. 그 마지막 시절 마르쿠스는 자주 혼자 앉아 멀리 강을 바라보았다고. 누가 무엇을 물어봐도 잠시 후에야 대답했다고.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3살 때 아버지를 잃던 날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검은 옷을 입고 울던 어머니를, 엄격했지만 기댈 수 있었던 할아버지를, 철학을 처음 가르쳐준 루스티쿠스 선생을, 파우스티나를, 먼저 보낸 아이들을, 그리고 어쩌면 매일 밤 등잔 앞에서 써온 그 글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삶이었는지를. 서기 180년 3월, 마르쿠스 나이 58살. 그는 빈도보나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오스트리아 빈 근처입니다.
역병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마르쿠스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아팠습니다. 병사들이 쓰러질 때 옆에서 보살피던 그 역병이 이제 황제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마르쿠스는 알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가장 먼저 아들 콤모두스를 불렀습니다. 18살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이미 콤모두스를 공동 황제로 삼아두었습니다. 권력 이양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콤모두스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마르쿠스는 그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로마를 잘 이끌어줄 것인가? 그것이 마르쿠스의 마지막 걱정이었습니다. 그는 콤모두스에게 당부했습니다. 역사는 그 정확한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르쿠스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 그 당부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선하게 통치하라. 백성을 아껴라. 철학을 잊지 마라. 콤모두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쿠스는 그것이 진심이기를 바랐습니다. 마지막 며칠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먹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마르쿠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왜 먹어야 하는가? 그는 담담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놀랍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마르쿠스는 평생 이것을 준비해왔습니다. 명상록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알렉산드로스도 죽었다. 그가 세운 제국도 사라졌다. 카이사르도 죽었다. 모든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 나도 그럴 것이다. 그것이 자연의 순서다. 자연의 순서를 거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스토아 철학이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철학을 평생 배웠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서기 180년 3월 17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58. 그 마지막 날 아침 한 측근이 기록합니다. 마르쿠스가 몸을 조금 일으키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왜 나를 위해 울고 있는가? 죽어가는 내가 아니라 역병과 전쟁에서 죽어간 수많은 병사들을 위해 울어라.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등잔이 꺼졌습니다. 밖에서는 다뉴브 강의 물소리가 흘렀습니다.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엇이 시작되고 있었는지를. 죽음을 들은 병사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전통적인 애도의 표시였습니다. 장군들은 침묵했습니다. 로마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로원은 장례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백성들은 어쩌면 다음 황제 콤모두스가 어떤 사람일지를 걱정했을 것입니다. 마르쿠스의 유해는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하드리아누스 영묘, 지금의 산탄젤로 성 근처에 안치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방식대로 그는 신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글, 그 양피지 뭉치는 한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가 죽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 콤모두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콤모두스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절제를 사랑했다면 콤모두스는 사치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철학을 가까이 했다면 콤모두스는 검투사 경기를 즐겼습니다. 스스로를 로마 신화의 영웅 헤르쿨레스와 동일시하며 화려한 퍼포먼스에 집착했습니다. 역사는 콤모두스를 폭군으로 기록합니다. 서기 192년 콤모두스는 암살당했습니다. 그 이후 로마는 혼란의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성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좋은 황제였다고, 전쟁을 열심히 싸웠다고.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그 양피지 뭉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록이 불분명합니다. 황실서고 어딘가에 보관되었을 것입니다. 혹은 후계자들 중 누군가가 챙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그 글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로마 제국이 분열되었습니다. 서로마가 게르만족에게 무너졌습니다. 동로마, 즉 비잔틴 제국이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기독교가 유럽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중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름은 역사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상록은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그 글은 살아남았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수도사들이 필사했습니다. 가치 있어 보이는 고대 문헌들을 보존하려는 노력 속에서 누군가 마르쿠스의 그 글을 베꼈습니다. 그리스어로 쓰인 그 글을, 황제가 자기 자신에게 쓴 그 글을, 그리고 베낀 글이 또 다른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명맥이 이어졌습니다.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나도록 알려지지 않은 채로, 그러나 사라지지도 않은 채로. 서기 1559년, 마르쿠스가 죽은 지 거의 1400년이 지났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한 출판업자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스어로 된 이 고대 문헌을 활자로 찍어내겠다고. 그것이 명상록의 첫 번째 인쇄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자들 사이에서만 알려졌습니다. 그리스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유럽의 지식인 사회에서 서서히 이름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대 철학 서적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사는 이야기이다. 이 황제는 1400년 전에 나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명상록은 점점 더 넓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라틴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프랑스어로, 영어로, 독일어로, 세계의 주요 언어들로 하나씩 번역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은 사람들의 이름이 놀랍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왕, 프로이센의 왕이자 당대 최고의 전략가였던 그가 명상록을 늘 곁에 두었습니다. 그는 마르쿠스를 왕 중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 영국의 철학자. 그는 명상록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덕적 기록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빌 클린턴, 미국의 대통령. 그는 명상록을 매년 읽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압박감과 고독을 마르쿠스에게서 위안받는다고 했습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자 인권운동가. 27년간 감옥에 갇혀있던 그가 감옥 안에서 명상록을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버티는 힘을 얻었다고. 팀 페리스, 현대의 사업가이자 작가. 그는 명상록을 현대 자기계발서의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이 책을 펼치면 답이 있다고. 버락 오바마, 마찬가지로 명상록을 백악관에서 읽었다고 알려진 대통령. 놀랍지 않습니까? 황제가 전쟁터에서 혼자 쓴, 아무에게도 보여줄 생각이 없었던 그 일기를 1800년이 지나도록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읽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책은 시간을 넘어서 계속 살아남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책이 완벽한 철학 이론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책이 진짜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도 흔들린다는 이야기. 매일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래도 계속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 이것은 황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명상록은 전 세계에서 해마다 수십만 부가 팔립니다. 2023년 기준으로 영어판만 해도 수십 종의 번역본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도 여러 종이 있습니다. 아마존 철학 분야,
베스트셀러 목록에는 언제나 명상록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군 지휘관들이 이 책을 필독서로 지정합니다. 기업의 CEO들이 이 책을 경영 철학의 바탕으로 삼습니다. 인생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이 책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역설이 있습니다. 마르쿠스가 살아있을 때 아무도 그 글을 읽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가 세상을 떠난 후 1800년이 지나도록 세상이 그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가 생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진리는 서두르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죽은 지 1844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없습니다. 검투사 경기도 없습니다. 양피지에 철필로 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르쿠스가 씨름했던 질문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화를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상실을 견딜 것인가? 어떻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할 것인가? 어떻게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 명상록을 펼칩니다. 오늘 직장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던 사람이, 오늘 가족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오늘 오래 키워온 일이 무너진 것 같아 밤잠을 못 자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명상록을 읽습니다. 그리고 1800년 전에 그 황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나도 그랬다. 나도 흔들렸다. 나도 두려웠다. 그래도 나는 다음 날 일어났다. 그 말이 위로가 됩니다. 마르쿠스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정받지 못해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르쿠스의 명상록은 살아생전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글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하는 일이, 오래 가꿔온 것이, 혼자서 지켜온 것이, 그것을 놓지 마십시오. 마르쿠스처럼 언젠가 누군가 알아볼 것입니다. 혹은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그 일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가장 힘든 자리가 가장 깊어지는 곳입니다. 마르쿠스가 명상록을 쓴 것은 편안한 황궁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였습니다. 역병이 도는 야영지에서였습니다. 아내를 잃고 아이들을 잃고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깊은 지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가 여러분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은 그저 힘들기만 해도 그 시간이 쌓이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물이 길입니다. 마르쿠스의 가장 유명한 말, 장애물이 길이다. 이것은 낙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어떤 좌절도 아름다운 기회로 바뀐다는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말입니다. 장애물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없애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과하는 것이 곧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병이 생겼다면 병과 함께 걷는 것이 길입니다. 관계가 어렵다면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이 길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길입니다.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자체를 길로 삼는 것. 그것이 마르쿠스가 평생 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오래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혹시 지금 외로우십니까? 방 안에 있어도,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어딘지 모를 외로움이 있는 분이. 혹시 지금 지치셨습니까? 오래 버텨왔는데 이제 얼마나 더 버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마르쿠스도 그랬습니다. 황제도 그랬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도 매일 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힘들었다. 하지만 내일 또 일어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버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마르쿠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실수했습니다. 매일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다시 다짐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흔들리면 다시 중심을 찾으면 됩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생애를 따라오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어느 한 장면에서 눈물이 나셨습니까? 3살의 아버지를 잃은 그 소년의 이야기에서, 9명의 아이를 먼저 땅에 묻어야 했던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파우스티나를 잃고도 멈출 수 없었던 황제의 이야기에서, 아무도 잊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매일 밤 쓴 그 사람의 이야기에서 그 눈물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어쩌면 마르쿠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닿은 것입니다. 1800년 전의 그 황제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다. 나도 외로웠다. 나도 흔들렸다. 그래도 나는 계속했다. 그러니 당신도 계속할 수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목소리로 자기 자신과 싸운 사람. 서기 121년 3살의 아버지를 잃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서기 180년 58살의 전쟁터에서 세상을 떠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55년 스승을 만났고 사랑했으며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전쟁을 지휘했고 역병을 견뎠으며 혼자서 제국을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아무도 읽지 않을 글을 썼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제국이 아닙니다.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군사적 승리도 아닙니다. 전쟁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그 작은 양피지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쓴,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 쓴,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서겠다고 다짐한 그 글들. 그것이 180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이야기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서기 180년 3월, 도나우 강변의 야영지. 차가운 밤, 기름 등잔이 흔들립니다. 노인이 양피지 위에 마지막 글을 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이다. 철피를 내려놓습니다. 등잔이 꺼집니다. 밖에서는 다뉴브 강이 흘렀습니다. 전쟁 전에도, 전쟁 중에도, 전쟁 후에도 강은 흘렀습니다. 황제가 오기 전에도, 황제가 떠난 후에도 강은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강변에 앉아 쓴 그 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은 흘렀지만 글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밤에, 지친 오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에 마르쿠스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마르쿠스의 어떤 말이 여러분에게 가장 닿았습니까? 여러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이 만든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나를 향해 친절하게 살기로 다짐해 보십시오. 마르쿠스처럼 매일 밤 다짐하고 매일 아침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그것이 장애물이 길이 되는 방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